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총칙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나가도록 하죠. 자, 민법 총칙에서요, 민법 총칙에서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먼저 소론이 있는데요. 소론은 이제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제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제 민법이다라는 거죠. 또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특히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이 법률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권리와 이제 의무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요, 민법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았죠. 민법의 개념. 자, 민법이란 무엇이냐 해서 사법의 일반법이다. 즉,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이제 일반법이다. 그래서 사법의 일반법 했던 거죠. 자, 민법의 개념 보시면은 이제 사법으로서,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사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일반 사법, 즉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이제 실체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은. 그러면은 그 권리가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사적 생활관계는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 사람은 1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억 원을 이제 갚아라 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을은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갑은 이제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을은 1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민법 채권법에 쭉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제때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요, 강제적으로 을로부터 1억 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으로써요, 법적으로만 그 권리를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서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실현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제 법원이죠. 법원에 뒤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국가 공권력, 법원에 의해서 강제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강제 집행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요, 민법은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그냥 누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실체,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만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으로는요, 민법 위에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런 절차는 규율하지 않고요, 그냥 실체, 권리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법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법에는요, 민법에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보죠.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그러면은 민법에는 사적 생활관계에 규율되는 민법에는요, 법률이 있겠죠. 법률이 있습니다. 사적 생활관계에 규율되고 있는 법률. 이 법률에는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 그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을 말합니다. 이런 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자,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법률 관계죠. 사적 생활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사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에는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적 생활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가지고 우리가 주임법 이렇게 표현하죠. 주임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뭐 상임법 이런 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사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넓게는 다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만 사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을 제정하고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 같은 것을 이제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자, 때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도,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걸 말합니다. 시행령. 보통 이제 시행령이 되겠죠. 시행령, 이렇게. 이 시행령도 우리의 사적 생활 관계에 이제 적용이 되는 넓은 의미의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시행령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례. 그리고 그 조례를 만들면은요, 그 조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이제 규칙 같은 것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규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면 넓은 의미에 다 민법에 해당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거는 국제법이 되겠죠. 국제조약입니다. 이 국제조약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또 규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제법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사적 생활관계에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는 다 이제 민법에 해당되는 거죠.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모두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민법에 해당됐을 때요, 이 법률이나 명령, 조례, 국제법 이런 것들은요, 규칙 이런 것들은 다 성문화가 돼 있어요. 자, 문서화가 돼 있는 거죠. 문서화. 그래서 이런 법들을 특히 이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성문법은요, 마음대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또 뭐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또 법률을 만들 때도 국회에 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일정한 제정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에요, 이 성문법을 제정법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제정법.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민법에는요, 일단은 성문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사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법을 이제 만듭니다. 다 만들었는데 모든 사적 생활 관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미리서 다 법으로 법으로 정한다는 것, 제정해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죠. 이런 불가능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성문화된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생활관계에서 규율할 성법이 없으면은, 성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사적 생활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성문법의 그 그러니까 미흡한 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불문법들이 존재합니다. 불문법.
불문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성문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문법이 또 보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불문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오랜 관행이 존재합니다.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규범화가 된다는 거죠. 규범화. 그래서 이것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법이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법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관습법이 됩니다. 관습법. 그러면은 성문법이 없을 때요. 성문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생활관계는 이런 관습법이 있으면은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판례법이라는 것은요. 이 판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판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에서 판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반복된 판례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판례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게 되겠죠. 거기서 이거 법이구나.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판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판례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 판례를 우리는 이제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판례법. 자, 그런데요, 이 판례가 관습법 같은 경우에요, 재정법이 없었을 경우에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텐데 이 법적 확신이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새로운 내용의 사적 생활관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문법도 없고요, 관행도 없습니다. 기존의 판례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적 생활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할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당사자 간의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적 생활관계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사적 생활관계의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문법도 없고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 판례법도 없으면은 마지막으로는 이 법적인 상식에 따라서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이때 법적 상식, 이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그래서 뭐 관행이나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이열의 아홉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이 되겠죠. 이열의 아홉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경험칙.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열의 아홉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칙.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도 때로는 민법의 이제 하나의 내용이 돼서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경험칙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상식, 법적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법적 상식, 이런 것들도 이제 민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민법의 종류에는 이제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의 종류에도 다양하고 불문법의 종류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은 민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라고 이렇게 명칭 붙여져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어떻습니까? 다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성문법, 불문법,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다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이런 모든 민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니까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다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면 다 민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성문법, 부문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 중에서요, 특히 이렇게 민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 있죠? 이름 붙여져 있는 것. 이것은 형식적으로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래서 형식적으로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포함하여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사적 생활관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 규범의 종류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을 우리는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민법이다라고 특히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요, 다루고자 하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지만 우리가 민법 그러면은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래서 모두 포함하는 민법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두 포함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 민법 총칙 시간에서는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주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중심으로 공부하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다루지만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다루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제2절이요.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법의 개념을 보았고요. 자, 민법의 법원 하면은요, 한자를 좀 보세요. 법원 그러면은 한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 법원이라고 할 때 이 법원자는요, 민법의 근원, 연원, 민법의 존재가, 민법의 연원, 근거, 민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만나자, 법원을 간다 할 때 그 법원은요, 이 원자를 사용합니다. 법원.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할 때 그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법원은 민법은 과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민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민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민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 형식 해가지고요,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이제 민사 분쟁이 되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니까 민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과연 어디까지가 민법에 해당되느냐라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 그 범위, 이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민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거죠. 예, 민법의 종류에는 크게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민법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현행 민법이죠. 우리 현행 민법, 우리 민법에서 이러한 민법의 종류들이 다 적용되느냐,
그와 관련돼서요. 오른쪽 9페이지 보시면은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요. 이 모든 종류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민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1조, 이제 민법의 제1조가 나오죠. 법원 해가지고요. 자, 민사에 관하여. 민사에 관하여라는 것은 사적 생활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적 생활관계에 대해서는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법률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해석합니다. 이 민법 1조를. 자, 밑에 해석되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때의 그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성문법. 성문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은요. 성문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성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문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문법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불문법이 적용되는데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이 그 다음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 1조에서 말하는 이 민법의 종류는요. 성문법과 그 다음에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과 조리만을 우리 민법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판례법은 이런 것들을 판례법이라고 하는데 판례법은 민법의 종류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그래서 판례법은 우리 민법의 법원, 즉 법원의 민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세 가지만을 민법의 법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민법 1조는요. 그 법원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적용 순서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적용 순서에 있어서 성문법이 있으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관습법과 성문법이 서로 다른 내용의 법으로 충돌을 하고 있었을 때요. 이럴 때는 성문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럴 때는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구체적인 내용 보면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하고요. 이때 성문법은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 법률에 해당한 여기에만 포함된 이때 이 법률을 특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다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명령, 규칙, 뭐 자치, 법규, 조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국제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다음 단락 보시면 민법 1조는 민사관계 법원으로서 이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관습법이나 조리는요. 이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었을 때 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의미만 갖는다라는 거죠. 보충적으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관습법이 있는데요. 이제 관습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관습법에 대한 내용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인 이론 강의 시간에 할 것이고요. 이 관습법 그 개념 보시면요.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관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관행에 대해서 법이다라고 느끼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해서 만들어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진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위배되는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면은 관습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반하지 않고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관행이나 법적 확신 또는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성립된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관습법의 개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성문법의 종류는요,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습법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성문법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이제 보았어요.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민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라는 거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넘기시면은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이 법률관계는 이제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보시면은 뭐 개념 우리가 앞에서도 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로서 법에 의한 힘, 법에 의한 보호 이런 것들을 권리라고 하고 법에 의한 강제, 법에 의한 구속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제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권리의 종류는요.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개별적인 권리들을 보면서 이제 추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권리들이 이 권리는 어떤 권리구나, 이 권리는 어떤 권리구나. 그래서 개별 권리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큰 그냥 개념들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요. 인격권, 재산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족권, 사원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재산권하고 가족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잠깐 보았죠. 그래서 그 권리의 내용에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방가로 이해는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에는요. 밑에 다시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을 직접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런 인간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그 행위, 급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인이 그 특정인에게 그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새롭게 대두된 이제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채재산권,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권, 그래서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무채재산권에 대해서는요,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어떤 권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특별한 권리를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뭐 지적재산권법, 뭐 저작권법, 뭐 특허법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은 이제 가족권인데요. 가족권은 이제 그 친족상의 신분, 친족관계, 부부, 부모와 자식 이런 가족관계로부터 친족관계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우리는 가족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가족권에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갖는 친족권이 있고요. 또 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뭐 부모가 죽었을 때 이제 자식이나 다른 또 배우자가 갖는 이런 상속권 이런 것들도 가족관계 내에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족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 보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자, 반가로 1번의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이제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뭐 부부관계 이런 게 전혀 없이요, 그냥 인간으로서 태어남으로써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러니까 권리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갖는 뭐 생명권 이런 게 되겠죠. 인격권. 그런데 이런 인격권은요,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는 민법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고요, 헌법 파트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주로 특히 이제 재산권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반가로 4번의 오른쪽 보시면은 사원권이 있는데요.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그 법인을 다룹니다. 법인을 다루면요, 이제 법인에는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자, 사단법인은 그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단체였을 때 그 단체를 구성하는 그 개인들, 이런 사람, 단체의 구성원을요,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 사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를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단법인의 그 구성원인 사원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사원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원권의 대표적인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우리가 사원권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요, 회사예요, 회사.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주식회사죠. 그러면 주식회사 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은 대표적인 이제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원들을 중에서 특히 이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을요, 특히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주들이 이 현대자동차에서 갖는 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원권이 되는데요. 이런 영리회사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들이 그 영리회사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런 것들은 특히 상법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이런 사원권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는요, 재산권의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 이제 지배권이 있는데요. 지배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거기 이제 개념이 있죠.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서요, 직접 물건을 지배하면서 얻는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배권이라고 해요. 자, 지배권의 대표적인 것이 그 이해가 있죠. 물권입니다. 물권.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요구할 필요 없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요,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지배권이 바로 물권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가지고 그 특정한 사람의, 그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개재 없이요, 직접 내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나의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행위 필요 없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해줘야만이 나의 권리가 만족을 받을 수 있으면 이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요, 이런 게 되겠죠. 청구권은, 자, 갑이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줘서요,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의 채권 1억 원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을에게 일정한 행위, 1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라. 그래서 행위를 요구하고요. 그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되면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청구권은요, 이런 채권, 갑이 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청구권은요, 물권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여기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의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자, 침해를 받고 있으면은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나가라.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퇴거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이 실현이 될 것이고요. 퇴거하지 않으면은 갑이 이 물건을 사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근거해서 을한테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요, 재산권의 물권, 채권 이렇게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그 권리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요. 양가로 2번에 있는 오른쪽의 내용은 작용에 따른 이제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국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요, 채권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청구권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권리가 있으면요, 모든 권리에는 그 권리가 이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 점유하지 않으면은요, 갑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물권에 침해가 생겼을 때요. 침해가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물권, 그 권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요,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청구권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또 인격권이 있다. 나한테 인격권이 있으면은요, 나의 인격권이 침해가 되고 있으면 그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침해를 못하게 이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권리든지 그 안에 이렇게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모든 권리의 핵심이 되면서 그 권리를 이제 실현하는 권리가 되겠죠. 그 권리의 효력, 그 권리의 내용으로서 모든 권리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권리의 종류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그 모든 권리들은요, 그 안에 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반가로 4 보시면은요, 먼저 3 보시기 전에 먼저 4번부터 보시면은 이런 청구에 들어왔을 때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특히 이제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어요. 갑이 빌려줬습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직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겠죠.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청구에 대한 거절권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이렇게 항변권은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때만 이제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무단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권리는 이렇게 다시 또 청구권, 항변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형성권이라고 했는데요. 이 형성권은 좀 어려운 권리입니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어떠한 권리는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권리관계를 변동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성권의 구체적 예로는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무슨 취소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왜 형성권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했던 우리가 권리의 종류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 권리의 내용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권리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용어만 그냥 친숙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 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이런 권리, 사적 사용 관계에서의 권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겠죠. 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겠죠. 만족이 이루어지겠죠. 자, 물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함으로써 실현이 될 것이고요. 또 물권에 어떤 침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현이 될 것이고요. 또 채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 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제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요. 그래서 받게 되면은 그 채권이 실현이 되게 되겠죠.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는 결국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권리 행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또는 그 권리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때로는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권리 행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내가 비록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요. 넘기시면은 12페이지에 권리 행사와 이제 의무에 의해. 자,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그 권리 행사에 따라서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권리 행사의 제한을요,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 제2조 보시면은 신의성실이라는 제목하에 1항 보시면요, 이 권리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신의성실에 맞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만 그 권리 행사를 받아줘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요,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의칙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항에서는요, 이 권리는 아무리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권리를 남용해서 행사하는 것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남용하지는 못한다. 이것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에 맞게 남용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권리 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요. 그러나 그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든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위배됐을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신의성실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냐.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것이 남용하지 않은 것이 되느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시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보호 원칙. 그러니까 행사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권리 행사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신뢰를 깨트리는 권리 행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는 권리 행사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게 됩니다. 권리 행사를 할 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 주인이면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 될 것이고요. 임차인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이 이제 2억에 이제 보증금으로 임대차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뭐 X 부동산인데 이것이 뭐 시가 5억이라고 해보죠. 시가 5억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 2억 원에 뭐 월세 얼마 해가지고 임대를 준 상태예요. 자, X 물건이 이제 시가 5억 정도 되는데요. 5억 정도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담보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자기보다 선순위자인 임차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그 선순위자 2억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나중에 다 돈을 빌려줬다. 5억 원을 다 빌려줬다가 이것이 돈을 못 갚아야 돼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을이 먼저 2억 원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A는 돈을 다 못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시가가 5억 정도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2억 보증금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3억까지만 빌려줘야 되겠죠. 경매에서 최소한 5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3억까지만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세입자 을한테요.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인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3억까지만 빌려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이 사람이 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4억 정도가 필요해가지고요. 은행에서 4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2억이니까 4억까지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임대인 을한테 말을 합니다. 혹시 은행에서 보증금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보증금 없다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 부탁대로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보증금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보증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A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4억을 빌려를 줬겠죠. 4억을 빌려줬어요. 자, 4억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결국 갑이 4억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5억으로 낙찰이 나왔어요. 자, 5억으로 낙찰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 보증금 없다고 했으니까 A가 이제 4억을 먼저 가져가려고 했더니 이제 와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보증금 2억 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원래 이 사람은 보증금 2억 원이 있죠. 자, 자신의 2억 원의 보증금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근데 권리를 행사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원의 권리를 행사해서 2억 원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면은 은행이 3억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물어봤을 때요. 보증금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해서 우리 A라는 사람이 4억을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주장하게 되면은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보증금이 2억 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자신의 보증금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행사는 어떻습니까? 은행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요. 이런 막연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이제 파생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 방가루 1번 보시면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 이것을 줄여서요.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반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얘기하는 거죠. 예, 금반은 한자로 제가 자, 금반은 이런 거죠. 예, 금이라고 하고 반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된 행위의 금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가 을이라는 사람의 보증금이 없다라고 일정한 선행행위를 하고요. 그 선행행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했다는 거죠. 신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보증금 2억 원이 존재한다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비록 이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자세한 뭐 판례 내용이랄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할 때 하고요. 지금은 그냥 개념들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가루 2번은요, 이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효의 원칙은 방가루 1에 있는 선행행위에 모순된 행위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거예요. 방가루 1에 있는 근반원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는데 이에 모순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사, 권리 행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실효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행사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그 노동관계 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회사에서요. 갑이라는 회사에서요. A라는 사람을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고가요. 부당하게 해고를 했어요. 자, 부당하게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의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다라고 해서요. 그 해고를 이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가 됐기 때문에 다퉈가지고요. 회사를 계속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요. 부당해고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해고를 다투지 않고요. 퇴직금을 다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또 살았어요. 살고 났다가 한 뭐 2년,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 사람이 과거의 해고는 무효다. 그러니까 난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이 비록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A라는 사람이 해고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를 않으니까 뭐 2년, 3년 동안 다투지를 않고요. 오히려 또 퇴직금을 다 수령해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겠거니라는 신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겠죠.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3년 지나가지고 나타나서 과거의 행위는 무효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또 잘려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즉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효의 원칙이고요. 이제 사정변경의 원칙은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요. 어떤 계약을 했을 때요,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했을 때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요. 이랬을 때는 그 계약 관계를 이제 그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사정 변경의 원칙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그냥 신의 측의 원칙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반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권리 행사는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죠. 행사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토지를 여기 소유를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경계가 여기입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경계라는 것이, 토지는 경계가 이렇게 줄이 반듯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계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토지와 을토지의 경계가 한 여기쯤 되는 줄 알고요. 여기에 경계에 맞춰서 자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인 줄 안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에 이제 건물 한 10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경계가 여기가 경계가 된 거죠. 여기까지, 여기는 갑의 토지였던 거죠. 갑의 토지. 그래서 갑의 토지를 밟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에 대해서 무단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의 근거에서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에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철거를 해라. 철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이렇게 철거를,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건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만큼 토지를 이제 건물이 밟고 들어갔는데요. 이 토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토지 가치는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토지 가치는 5천만 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위해서요, 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10억 원짜리를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적 목적에도 반하는 거죠.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에도 반하다.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5천만 원에 사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팔면은 이제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팔면 될 일을 이 5천만 원을 위해서 10억 원짜리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다라고 봐가지고요, 이러한 권리 행사는 또 금지가 됩니다. 자, 이런 권리 행사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가리번의 요건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제 현저해야 될 것이고요. 현저해야 되고, 또 그러면 가격 차이가 현저하기만 하게 되면은 다 권리남용 금지가 돼서 철거를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은 남의 토지에다 비싸게다 건물만 짓게 되면은 이건 다 철거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요,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이것이 철거가 됨으로써 갑에게는 뭐 특별히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갑이 을에 어떻게 돼요?
건물 지으니까 배가 아프더라 이거죠. 따라서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을에게 오로지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의사, 이런 주관적 의사가 있게 되면은 그러한 권리 행사를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토지를요, 그렇게 뭐 사용하는 토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팔면은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굳이 철거를 청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권리가 남용되어서 행사된다라고 해서요, 그 권리 행사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다 읽어가지는 않고요. 큰 흐름 속에서 개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특히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시성실에 위배된다든지 또는 그 권리가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보았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요, 의무이행 해가지고요, 의무이행도 뭐 신의칙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권리남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권리남용이 됐을 때 철거 청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남의 토지를 공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5천만 원 주고 이 물건을 사든지요, 아니면은 지금 사기 전까지는 남의 토지를 공짜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을은 부당하게 남의 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득을 얻었으니까요, 갑은 을한테 그 이득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이득 반환 청구, 요것은 뭐 이렇게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을이 지불해야 될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그동안의 사용료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건 괜찮지만은 철거까지 청구하는 것은 또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로 해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고, 그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그 권리는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지만 때로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